남편에게 음악 소리 좀 줄여달라고 부탁했다. 딸아이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손님들 앞에서 남편은 소리쳤다. 입 닥쳐. 내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손님들은 아무것도 듣지 못한 척했지만 내가 다음에 한 행동은 그날 저녁을 그들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밤으로 만들었다. 이지은은 아이 침대 끝에 걸터앉아 조용히 딸의 등을 쓰다듬었다. 미나는 낡은 봉제 토끼 인형을 품에 꼭 껴안은 채 이불 속에서 뒤척였다. 오래전 할머니가 선물해준 인형이었다. 아이는 좀처럼 잠들지 못했다. 거실에서는 시끄러운 목소리와 웃음소리, 그리고 벽이 흔들리는 듯한 음악 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최 아저씨 또 왔어. 미나가 눈물 맺힌 얼굴을 돌리며 속삭였다. 응, 우리 딸, 아빠 친구분들 오셨어. 하지만 걱정하지 마. 곧 잠들 거야. 지은은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속은 피로와 짜증으로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오래전 자신의 엄마가 불러주던 자장가를 나지막이 부르기 시작했다.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지만 그마저도 쿵쾅거리는 음악 소리에 묻혀 거의 들리지 않았다. 노래 한 곡이 끝나자마자 묵직한 베이스 음이 더해진 더 시끄러운 노래가 시작되었다. 침대 옆 협탁에 놓인 무드등이 진동할 정도였다. 미나가 몸을 떨며 다시 눈을 떴다. 엄마, 무서워. 너무 시끄러워. 지은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몸을 숙여 딸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아이의 따뜻한 피부를 입술로 느꼈다. 괜찮아, 아가. 엄마가 아빠한테 소리 좀 줄여달라고 하고 올게. 눈 감고 있어?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이불을 잘 덮어주고는 조용히 방문을 닫고 방을 나섰다. 복도에서는 음악 소리가 한층 더 크게 들렸다. 남편 박서준이 술만 마시면 틀어놓는 시끄러운 록 음악이었다. 지은은 귀를 기울였다. 목소리, 술잔 부딪히는 소리, 누군가의 걸걸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현관 거울 앞에 멈춰 선 그녀는 잠시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았다. 화장기 없는 지친 얼굴, 대충 묶어 올린 머리, 낡은 홈웨어 티셔츠와 트레이닝 바지. 언제부터 이렇게 지치고 초라한 여자가 되어버렸을까? 5년 전 서준과 결혼할 때만 해도 그녀는 다른 사람이었다. 밝고 자신감 넘치고 세련된 옷차림의 유명 에이전시에서 디자이너로 일했었다. 지은은 거울에서 시선을 거두고 거실로 다가갔다. 안을 들여다보니 소매를 걷어올린 구겨진 셔츠 차림의 남편 서준이 소파에 기대 앉아 있었다. 그의 옆에는 친구 3명이 앉아 있었다. 맥주 로고가 박힌 티셔츠를 입은 뚱뚱하고 수염난 최민식, 언제나 비웃는 듯한 표정의 키만 껑충한 김우빈, 그리고 항상 구석에 앉아 말없이 조용히 있는 송중기였다. 커피 테이블 위에는 맥주병과 거의 비워진 소주병들이 널려 있었다. 재떨이에서는 담배들이 연기를 내뿜었고 방 안은 뿌연 담배 연기로 자욱했다. 서준 씨, 지은이 조용히 불렀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다. 서준은 신나게 팔을 휘저으며 회사 이야기를 떠들고 있었고 친구들은 음악에 맞춰 발을 구르며 폭소를 터뜨리고 있었다. 박서준 씨, 그녀가 조금 더 큰 소리로 불렀다. 이번에는 남편이 고개를 돌렸다. 그의 얼굴은 붉었고 눈은 비정상적으로 번들거렸다. 셔츠 윗단추 2개는 풀어져 있었고 목에는 붉은 반점이 돋아 있었다. 그가 이미 상당히 취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왜? 그가 짜증을 감추지 않고 퉁명스럽게 물었다. 음악 소리 좀 줄여줄 수 있어? 미나가 잠을 못 자. 서준은 마치 파리를 쫓는 것처럼 손을 휘저었다. 괜찮아. 애들은 원래 자다 깨다 하는 거야? 아니, 못 자, 무서워하잖아. 제발, 조금만 줄여줘. 민식이 킁킁거리며 벽나발을 불었다. 우비는 준기와 눈을 마주쳤다. 서준의 얼굴이 굳어지며 턱에 힘이 들어갔다. 지은아, 시작하지 마. 우리 지금 힘든 한 주 보내고 쉬는 거잖아. 알겠어? 시작하는 거 아니야. 그냥 소리 좀 줄여달라는 거잖아. 벌써 밤 10시야. 아이는 자야 할 시간이라고. 그럼 자라고 해. 왜 사람 귀찮게 굴어? 지은은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쓰며 주먹을 꽉 쥐었다. 피가 얼굴로 쏠리고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이 느껴졌다. 서준 씨, 나 진심이야. 애가 울고 있단 말이야. 그럼 내가 뭘 어쩌라고? 애가 칭얼댄다고 친구들을 내쫓기라도 하라는 거야? 칭얼댄다고. 지은은 입술을 깨물었다. 4살배기 딸은 칭얼대는 게 아니었다. 그저 다른 평범한 아이들처럼 조용한 곳에서 잠들고 싶을 뿐이었다. 그녀는 이 무의미한 대화를 이어가고 싶지 않아 몸을 돌려 아이 방으로 돌아왔다.
미나는 토끼 인형을 가슴에 안고 눈을 뜬 채 누워 있었다. 뺨 위로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엄마, 아빠가 음악 껐어. 응, 아가. 이제 조용해질 거야. 이지은은 거짓말을 하며 아이 옆에 앉았다. 그녀는 협탁에 놓여있던 동화책을 집어들고 조용한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다. 혹시나 이게 미나의 주의를 소음에서 돌려줄 수 있을까 해서였다. 아이는 지은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듣다가 점차 조용해졌다. 눈꺼풀이 무거워지는 듯했다. 지은은 단조롭고 차분한 목소리로 책을 읽으며 남은 손으로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하지만 미나가 거의 잠이 들었을 때 거실에서 유난히 큰 고함이 터져나왔다. 친구 중 누군가가 축구에 대해 소리치는 것 같았다. 텔레비전에서 경기를 중계하는 모양이었다. 곧이어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 넘어지는 소리가 났고 유리가 깨지는 소리와 요란한 웃음소리가 뒤따랐다. 미나는 깜짝 놀라 이번에는 흐느끼며 울기 시작했다. 엄마, 무서워. 쉬, 괜찮아. 아가 지은은 작은 몸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딸을 안아주었다. 괜찮아. 엄마가 옆에 있잖아. 하지만 아무것도 괜찮지 않았다. 지은은 마음속에서 뜨겁고 무거운 무언가가 쌓여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며 목을 조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너무 지쳐 있었다. 서준이 매주 벌이는 이 끝없는 파티에 지쳤다. 이 집에서 자신의 의견은 아무런 가치도 없다는 사실에 지쳤다. 마치 자기 집에서 하녀가 된 기분이었다. 요리하고 청소하고 입 다물고. 이 아파트는 할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것이었다. 오래된 동네의 방 2개짜리 낡은 아파트였지만 온전한 그녀의 집이었다.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전 지은에게 이 집을 남기며 말했다. 이건 내 거야, 손녀야. 언제나 돌아올 내 집이 있도록. 그런데 이제 서준은 마치 자기가 주인인 양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었다. 지은은 다시 복도로 나와 아이 방문을 살짝 닫았다. 음악은 여전히 시끄럽게 울려 퍼졌다. 이번에는 저속한 가사의 유행가였다. 그녀는 잠시 멈춰 마음을 다잡고는 결심한 듯 거실로 향했다. 박서준 씨, 그녀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단호하게 나왔다. 음악 소리 줄여. 당장. 서준이 돌아섰고 그녀는 그의 얼굴이 어두워지는 것을 보았다. 그는 천천히 술병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뭐라고? 소리 줄이라고 했어? 아이가 울고 있잖아. 잠 좀 자야 한다고. 내가 시작하지 말라고 했을 텐데. 그가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 지금 직장 동료들이랑 일 끝나고 쉬고 있잖아. 한국말 못 알아들어? 그래서 뭐. 나도 하루 종일 일했어. 요리하고 청소하고 미나 돌봤다고. 어린이집에서 애를 데려왔는데 다른 애랑 또 싸워서 울고불고 난리였어. 겨우 달래서 밥 먹이고 놀아줬다고. 이제 내가 바라는 건 딱 하나야. 딸아이 좀 재우게 해달라는 거? 민식은 어색하게 헛기침을 하며 담배를 찾았다. 우비는 뭔가 메시지를 확인하는 척하며 스마트폰을 쳐다봤다. 준기는 자신의 잔으로 시선을 떨궜다. 잔을 쥔 그의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서준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지은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고 지금처럼 술에 취해 화가 난 채로 그녀 위에 서 있자 지은은 문득 공포를 느꼈다. 그녀를 뒷걸음치게 만드는 본능적인 공포였다. 입 닥쳐. 그가 고함을 치자 그녀는 움찔했고 그의 친구들은 얼어붙었다. 내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알겠어. 여긴 내 집이야. 내 마음대로 할 거라고. 맘에 안 들면 내 방에 가서 처박혀 있어. 그 말은 돌덩이처럼 무겁게 공기 중에 내려앉았다. 정적이 너무나 짙어서 지은은 자신의 숨소리마저 들을 수 있었다. 음악은 계속 흘러나왔지만 이제는 끔찍하고 잘못된 무언가의 배경음악처럼 들렸다. 민식은 바닥을 쳐다봤다. 그의 얼굴은 아까보다 더 붉어졌지만 이번에는 술 때문이 아니라 어색함 때문이었다. 우비는 화면이 꺼질 정도로 스마트폰을 꽉 쥐었다. 준기는 천천히 지은을 향해 고개를 들었고 그의 눈에서 그녀는 부끄러움과 동정심 비슷한 것을 읽었다. 그는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을 열었지만 이내 다시 시선을 떨구며 침묵했다. 지은은 뺨이 수치심과 굴욕감으로 불타는 것을 느끼며 서 있었다. 손님들은 아무것도 듣지 못한 척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들의 어깨가 얼마나 경직되었는지, 민식이 갑자기 술병의 상표를 얼마나 유심히 쳐다보는지, 우빈이 텅 빈 눈으로 스마트폰 화면을 얼마나 정신없이 넘기는지를 볼 수 있었다.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었다. 서준이 그녀에게 소리친 것은 처음이 아니었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증인들 앞에서 이런 적은 처음이었다.
그리고 그 증인들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남편이 자기 집에서 아내에게 소리치는 것이 정상이라는 듯 침묵하고 있었다. 알았어.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평온하게 나왔다. 속은 부글부글 끓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머릿속에서 무언가 딸깍하고 스위치가 넘어가는 소리가 났다. 무언가 영원히 변해버렸다. 그녀는 그들의 시선을 등 뒤로 느끼며 거실을 나섰다. 서준은 소파에 다시 털썩 주저앉으며 큰 소리로 말했다. 자, 이 얘기는 끝났어. 민씨가 한 잔 따라봐.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어딘지 모르게 자신이 없었고 친구 중 누군가가 어색하게 헛기침을 했다. 아이 방에서 미나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고 있었다. 어깨가 들썩이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다. 지은은 다가가 딸을 품에 안았다. 아이는 이미 꽤 커서 무거웠고 곧 초등학교에 들어갈 나이였다. 하지만 지은은 마치 초인적인 힘이 솟아난 것처럼 가뿐하게 아이를 들어 올렸다. 엄마, 무서워. 미나가 그녀의 목을 팔로 감싸며 속삭였다. 아빠가 소리 질렀어. 무서워하지 마, 아가. 우리 이제 다른 방으로 가자. 거긴 조용할 거야. 지은은 딸을 안방으로 데려가 큰 침대에 눕히고 따뜻한 이불을 덮어주었다. 미나는 그녀에게 바싹 기댔고 지은은 작은 심장이 새장 속의 새처럼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며 아이를 안아주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음악 소리가 들려왔지만 이제는 소리가 줄어든 듯했다. 아마 손님 중 누군가가 소리를 줄인 모양이었다. 아마도 중기였을 것이다. 그는 항상 그 무리 중에서 가장 조용하고 양심적인 사람이었다. 지은은 목소리를 들었다. 그들은 마치 무언가에 놀란 듯 더 조용히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녀는 딸 옆에 누워 머리를 쓰다듬었고 머릿속에서는 낡은 레코드판처럼 같은 생각이 맴돌았다. 입 닥쳐. 내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손님들 앞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남편은 그녀에게 소리치고 굴욕을 주고 마치 말 안 듣는 하녀처럼 제자리에 세웠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침묵하며 앉아 있었다. 마치 그것이 정상인 것처럼, 그래야만 하는 것처럼. 미나는 마침내 잠이 들었다. 숨소리는 고르고 평온해졌다. 긴 속눈썹이 뺨에 그림자를 드리웠고 입술은 살짝 벌어져 있었다. 무드등 불빛 아래 아이는 너무나 작고 무방비해 보였다. 지은은 조심스럽게 아이의 품에서 빠져나와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밖에는 가로등이 켜져 있었고 드문드문 차들이 도로를 지나갔다. 주택가의 평범한 가을 저녁이었다. 이웃집 어딘가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고 지은은 그곳에 사는 다른 사람들을 상상했다. 어쩌면 그곳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부엌에 앉아 차를 마시며 조용히 하루 일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곳에서는 아빠가 아이에게 잠자리 동화를 읽어주고 있을지도 모른다. 평범한 삶이란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것. 지은은 협탁에서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복도로 나갔다. 미나가 깨지 않도록 조용하고 조심스럽게 안방 문을 잠갔다. 그리고 귀를 기울였다. 거실의 음악은 거의 꺼져 있었다. 나직한 목소리들이 들렸다. 누군가 이제 집에 가자고 제안했지만 서준은 아직 이르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었다. 그녀는 어두운 복도에 서서 생각했다. 결혼 생활 5년. 5년 동안 그녀는 참아왔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좋았다. 서준은 다정하고 배려심 깊었고 꽃을 선물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녀가 임신했을 때 그는 그녀를 하늘처럼 떠받들었다. 하지만 미나가 태어난 후 무언가 변했다. 그는 짜증이 늘었고 늦게 귀가하기 시작했으며 이런 파티를 벌였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일시적일 거라고, 지나갈 거라고, 그저 좋은 아내가 되면 된다고 생각하며 참았다. 좋은 아내. 지은은 어둠 속에서 씁쓸하게 웃었다. 그녀는 완벽한 아내였다. 요리하고, 빨래하고, 다림질하고, 청소했다. 아이를 낳았다. 서준이 가족에게는 커리어 우먼이 아니라 집에 있는 엄마가 필요하다고 말했기 때문에 사랑하던 일도 그만두었다. 그녀는 동의했다. 모든 것에 동의했다. 그리고 이것이 그 결과였다. 입 닥쳐. 내가 뭔데? 지은은 스마트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다. 세 자리 숫자. 손가락이 떨렸다. 심장이 복도의 정적 속에서 들릴 것처럼 세차게 뛰었다. 하지만 그녀는 통화 버튼을 눌렀다. 신호음이 갔다. 한 번, 두 번, 세 번. 112 경찰입니다. 말씀하세요. 차분하고 공식적인 남성의 목소리였다. 안녕하세요. 지은은 스마트폰을 귀에 바싹 대고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신고 좀 하려고요. 저희 집에 모르는 술 취한 남자들이 쳐들어왔어요. 시끄럽게 굴고 위협하고 있어요. 저한테는 4살짜리 어린아이가 있고요. 너무 무서워요. 주소를 말씀해 주십시오. 교환원의 목소리가 한층 더 집중되었다. 지은은 주소를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이 차가운 결단력이 어디서 나왔는지 스스로도 놀라웠다. 그녀는 결코 용감한 사람이 아니었고 항상 갈등을 피하고 양보하는 쪽이었다. 지금 안전하십니까? 본인이나 아이의 생명에 위협이 있습니까? 딸이랑 방에 문을 잠그고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아파트 안에 있어요. 저는 이 사람들을 몰라요. 다들 취했어요. 그중 한 명이 저한테 소리 지르고 위협했어요. 몇 명입니까? 4명입니다. 무기를 소지하고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보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술에 취해 공격적이에요. 알겠습니다. 그 자리에 계속 계십시오. 방에서 나오지 마세요. 순찰차 출동하겠습니다. 계속 통화 연결 상태를 유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지은은 속삭이고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벽에 등을 기댄 채 눈을 감았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려움은 없었다. 오직 기묘하고 짜릿하기까지 한 해방감만이 느껴졌다. 그녀는 오래전에 했어야만 했던 일을 한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과 딸을 지켰다. 거실에서 민식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서준의 목소리. 그는 또 직장 상사에 대한 농담을 하고 있었다. 우빈이 무언가 대답했고 모두가 웃었다. 그들 중 누구도 몇 분 후에 자신들의 삶이 바뀔 것이라고 마음대로 소리쳐도 괜찮았던 아내가 방금 막 희생자가 되기를 그만두었다는 사실을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지은은 안방으로 돌아와 조용히 문을 닫고 잠든 딸 옆 침대에 앉았다. 미나는 토끼 인형의 코를 박고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다. 얼굴에는 평온함이 가득해서 지은은 울고 싶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그저 딸의 따뜻한 등에 손을 얹고 귀를 기울일 뿐이었다. 5분, 그리고 10분이 지났다. 거실에서는 누군가 텔레비전을 켰다. 축구 경기가 시작된 모양이었다. 서준과 그의 친구들은 경기에 대해 토론하며 누가 이길지 논쟁했다. 그리고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날카롭고 집요한 소리였다. 지은은 서준이 불만스럽게 무언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현관으로 향하는 그의 무거운 발걸음 소리.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차분하고 권위 있는 목소리가 들렸다. 안녕하십니까? 경찰입니다. 이 주소로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지은은 침대에 앉아 무릎을 감싸 안고 자신이 방금 움직이기 시작한 사건이 현관에서 펼쳐지는 것을 들었다. 낯선 남자들의 공식적이고 단호한 목소리들. 처음에는 놀라워하다가 이내 분노로 변하는 서준의 목소리. 경찰이요? 무슨 일입니까? 여기는 아무 문제 없는데요. 이 아파트에 낯선 사람들이 주인과 미성년 자녀를 위협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들어가서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무슨 낯선 사람들이요? 저 여기 살아요. 제 아내라고요. 제 아내. 지은은 눈을 감았다. 마치 그 말이 그에게 무슨 짓이든 할 권리를 주는 것처럼 발소리가 들렸다. 여러 사람이 아파트로 들어왔다. 거실은 조용해졌다. 음악이 멈췄다. 더 이상 시끄러운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오직 나직한 대화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그리고 안방문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다. 문 좀 열어주십시오. 경찰입니다. 지은은 일어나 문으로 다가가 열쇠를 돌렸다. 문턱에는 제복을 입은 2명의 남성과 머리를 단정한 쪽으로 묶은 젊은 여경이 서 있었다. 4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 경찰들은 지친 얼굴에 날카로운 눈빛을 하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지은이 조용히 말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고하신 분 맞습니까? 남자가 방을 둘러보며 물었다. 침대 위에는 미나가 웅크리고 잠들어 있었다. 네, 맞아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은은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이 남자들이 제 아파트에 쳐들어와서 술판을 벌였어요. 나가달라고 부탁했지만 듣지 않았어요. 그중 한 명은 저에게 소리 지르고 위협했어요. 딸 때문에 너무 무서웠어요. 여경이 그녀를 유심히 탐색하듯 쳐다봤다. 쳐들어왔다고 하셨는데 그중 한 분은 본인이 남편이고 여기 거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그는 여기 살지 않아요. 지은이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제 아파트예요. 할머니께 물려받은 겁니다. 서류도 다 있어요. 그는 여기에 전입신고도 되어 있지 않아요. 사실이었다.
결혼했을 때 서준은 결국 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중에 하자 바쁘다며 계속 미루었다. 그리고 지은은 재촉하지 않았다. 이제 와 생각하니 그것은 그러지 말라고 속삭이는 그녀의 내면의 직감이었던 것 같다. 남자 경찰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아파트 관련 서류를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지은은 옷장으로 다가가 서류를 꺼냈다. 등기부등본, 할머니로부터 받은 증여계약서, 모든 것이 결혼 전에 그녀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경찰은 서류를 훑어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당신은 이곳에 있을 완전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럼 저분들은요? 저는 그들을 모릅니다. 초대한 적 없어요? 그들이 나갔으면 좋겠어요. 남편이라는 사람도요. 지은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특히 그 사람이요. 거실에서 소란이 일었다. 서준의 목소리가 크고 분개에 차 있었다.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제가 완전히 돌았네. 지은아, 이지은, 당장 이리 안 나와. 지은은 움찔했지만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미나가 침대에서 뒤척이며 칭얼거렸다. 엄마, 괜찮아, 아가. 어서 자렴. 지은은 딸에게 다가가 머리에 입을 맞췄다. 여경도 다가와 침대 옆에 쭈그려 앉았다. 얘야, 이름이 뭐니? 미나요? 아이가 졸린 목소리로 대답했다. 미나야, 무서워하지 마. 아줌마 아저씨들이 이제 다 해결해서 조용하게 해줄게. 알았지? 미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눈을 감았다. 현관에서는 대화가 계속되었다. 목소리는 낮아졌지만 지은은 여전히 문장 조각들을 들을 수 있었다. 제 아내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지 모르겠네요. 음주 상태에 계시는군요. 공공질서 문란입니다. 집주인이 퇴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무슨 집주인이요? 저 여기서 5년 살았어요. 전입신고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등기는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고요. 지은은 창가에 서서 팔짱을 꼈다. 속은 떨렸지만 버티고 있었다. 지금은 아니다. 지금 약해지면 안 된다. 남자 경찰이 안방으로 돌아왔다. 선생님, 이분들에게 자발적으로 아파트를 떠나도록 제안했지만 남편분께서 나가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머물 권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권리가 없어요. 지은은 애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여기 혼인관계 증명서예요. 우리는 부부지만 아파트는 제 거예요. 혼인 전에 취득한 제 개인 재산입니다. 그는 여기에 전입신고도 되어 있지 않고 아파트에 대한 어떤 권리도 없어요. 경찰은 서류를 받아 살펴보았다. 알겠습니다. 법적으로는 그의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가정 문제라 저희가 강제로 내보낼 권한은 없습니다. 생명의 위협이 없는 한은요. 지은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럼 모든 게 헛수고란 말인가? 그는 남게 될 것이다. 하지만 경찰이 말을 이었다. 그는 음주 상태에 있습니다. 그의 친구들도 마찬가지고요. 늦은 시간에 소란을 피웠습니다. 저희가 조서 작성을 위해 몇 시간 동안 경찰서로 연행할 수는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앞으로 어떻게 할지 결정할 시간을 벌 수 있을 겁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해주세요. 여경이 그녀의 팔을 가볍게 잡았다. 갈 곳은 있으세요? 친척이나 친구 집이라도요? 아니요. 전 여기 남고 싶어요. 여긴 제 집이니까요. 그럼 조언 하나 드릴게요. 그들이 경찰서에 있는 동안 오늘 바로 자물쇠를 바꾸세요. 그리고 아침에 법원으로 가서 이혼 소송과 자녀의 양육권 지정 신청을 하세요. 그게 법적으로 당신을 보호해 줄 겁니다. 지은은 그녀를 바라보며 그녀의 눈에서 이해심을 읽었다. 이 여경은 분명 이런 상황을 한두 번 겪은 것이 아니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게요. 거실에서 다시 소란이 일었다. 서준은 소리치고 욕설을 퍼부었지만 경찰들은 단호했다. 목소리로 보암인식과 우비는 상황을 진정시키려 애쓰며 나가겠다고 동의하는 듯 했다. 중기는 말이 없었다. 진술서를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그 남자 경찰이 말했다. 조서에 서명 좀 해주시고요. 지은은 딸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방문을 살짝 열어두고 안방을 나섰다. 거실에는 2명의 경찰이 더 서 있었다. 순찰차 2대가 온 모양이었다. 서준은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얼굴은 붉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그는 지은을 너무나 증오에 찬 눈으로 쳐다봐서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한 걸음 물러섰다. 너 이거 후회하게 될 거야. 그가 이를 악물고 말했다. 내가 절대 용서 안 해. 위협은 그만두시죠. 경찰 중 한 명이 날카롭게 말했다.
한마디만 더 하면 생명위협 혐의로 입건하겠습니다. 서준은 입을 다물었지만 여전히 지은을 뚫어져라 쳐다봤다. 민식과 우비는 벽에 기댄 채 침울하게 바닥을 보고 있었다. 준기는 안락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는 유일하게 지은을 분노나 비난이 아닌 부끄러움과 존경심이 뒤섞인 듯한 기묘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이분들이 당신의 동의 없이 당신의 아파트에 머물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십니까? 선임 경찰이 조서 양식을 꺼내며 물었다. 네, 확인합니다. 그들이 공격적으로 행동하고 소란을 피워 당신과 당신 아이의 평온을 해쳤습니까? 네. 그들 중 한 명이 당신을 위협했습니까? 지은은 서준을 쳐다봤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네, 저한테 소리 지르고 말했어요. 그녀는 말을 더듬다가 숨을 내쉬었다. 입 닥치라고. 내가 자기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사람이 아니라고. 여기가 자기 집이고 자기 마음대로 할 거라고 했어요. 경찰은 받아 적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서명해 주십시오.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조서에 서명했다. 자, 시민 여러분, 경찰이 남자들을 향해 말했다. 모두 저희와 함께 가주시죠. 경찰서에서 얘기합시다. 뭐라고요? 민식이 분개했다. 우리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놀러 온 것뿐이라고요. 누구 집에 놀러 오셨습니까? 집주인한테요. 집주인은 초대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요. 서준이 형한테요. 그는 여기 살지도 않고 전입신고도 안 되어 있습니다.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지 마시고 자발적으로 동행해 주시죠. 서준이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지은아, 너 진심이야? 정말 이렇게 끝낼 생각이야? 그녀는 말없이 그를 쳐다봤다. 5년 전 그녀는 이 남자를 사랑했었다. 혹은 사랑한다고 생각했었다. 지금 그를 보니 피로감 외에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응,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진심이야. 내가 너한테서 애를 뺏어올 거야. 그가 갑자기 소리쳤다. 소송 걸 거라고. 내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 자기 남편한테 경찰을 부르는 여자라는 걸 증명할 거야. 그만하시죠. 경찰이 차갑게 그의 말을 끊었다. 한마디만 더 하면 행정처분의 위협 혐의도 추가할 겁니다. 갑시다. 그들은 4명 모두를 데리고 나갔다. 서준은 마지막으로 나가면서 문턱에서 돌아보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경찰이 그의 등을 밀었다. 문이 닫혔다. 지은은 거실 한가운데 서서 계단에서 발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들었다. 이윽고 아래층에서 차 문이 닫히는 소리와 엔진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창가로 다가가 2대의 경찰차가 집에서 멀어지는 것을 보았다. 정적. 마침내 찾아온 정적. 지은은 30분 전까지만 해도 서준과 그의 친구들이 앉아있던 바로 그 소파에 주저앉았다. 테이블 위에는 술병들이 놓여 있었고 담배꽁초가 널려 있었으며 술 냄새와 담배 연기 냄새가 진동했다. 그녀는 이 난장판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히스테릭하게 눈물을 흘리며 웃기 시작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걸까? 자기 남편에게 경찰을 부르고 스캔들을 일으켰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가벼웠다. 믿을 수 없을 만큼 가벼웠다. 마치 지난 몇 년간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어깨에서 내려놓은 것 같았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다. 밤 11시 반이. 지은은 브라우저를 열고 검색했다. 24시 열쇠 교체. 몇 개의 업체를 찾아 첫 번째로 보이는 곳에 전화했다. 여보세요. 졸린 남자의 목소리가 답했다. 안녕하세요. 문 잠금 장치를 급하게 바꿔야 해서요. 오늘요. 지금요. 지금은 거의 밤인데요. 알아요. 급한 일이라서요. 비용은 2배로 드릴게요.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잠시 침묵하다가 한숨을 쉬었다. 주소 알려주세요. 지은은 주소를 말했다. 1시간 안에 가겠습니다. 돈 준비해두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 주위를 둘러봤다. 1시간 안에 많은 것을 해야 했다. 지은은 일어나 서준의 커다란 스포츠 가방이 놓여있는 안방으로 갔다. 그녀는 가방을 꺼내 옷장을 열고 그의 물건들을 담기 시작했다. 셔츠, 바지, 재킷, 닥치는 대로, 구분 없이, 양말, 속옷, 벨트, 욕실에 있던 그의 면도기, 데오드란트, 샤워젤. 그녀는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빠르게 움직였다. 가방이 가득 찼다. 지은은 또 다른 큰 장바구니를 찾아 그의 나머지 물건들을 담았다. 운동화, 구두, 슬리퍼, 휴대폰 충전기, 그의 책꽂이에 있던 책들, 그를 떠올리게 하는 모든 것. 그녀가 끝마쳤을 때
안방에는 마치 그가 한 번도 이곳에 살지 않았던 것처럼 그의 존재의 흔적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다. 지은은 가방과 봉지를 현관으로 끌고 가 문 옆에 세워두었다. 그리고 거실로 돌아와 청소를 시작했다. 병들을 쓰레기 봉투에 모으고 재떨이를 씻고 테이블을 닦고 담배 냄새를 빼기 위해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11월의 공기가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고 그녀는 가슴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미나는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다. 지은은 아이 옆에 앉아 머리를 쓰다듬었다. 딸은 꿈속에서 미소 지었다. 무슨 꿈을 꾸고 있을까? 좋은 꿈이었으면 지은은 생각했다. 적어도 꿈이라도 좋은 꿈을 꾸었으면. 정확히 1시간 후에 초인종이 울렸다. 지은은 현관 렌즈로 밖을 내다봤다. 계단에는 연장통을 든 남자가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그녀가 문을 열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쇠 수리공은 50살쯤 되어 보였고 희끗희끗한 머리에 선한 눈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평가하듯 훑어보았다. 아마 눈물 자국과 구겨진 옷을 본 모양이었다. 가정 문제라도 있었나 봐요. 그가 조용히 물었다. 있었어요. 지은이 어색하게 미소 지었다. 이제는 없지만요. 그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며 일에 착수했다. 지은은 옆에 서서 그가 낡은 자물쇠를 떼어내고 새것을 설치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금속이 긁히는 소리, 망치 소리. 이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음악처럼 들렸다. 그녀의 새로운 삶의 음악. 다 됐습니다. 수리공이 그녀에게 열쇠 2세트를 건넸다. 좋은 자물쇠입니다. 튼튼해서 뚫기 힘들 거예요. 감사합니다. 지은은 약속대로 2배의 금액을 지불했다. 그가 떠나자 그녀는 새 자물쇠로 문을 잠그고 등에 기댄 채 눈을 감았다. 끝났다. 서준은 더 이상 이곳에 들어올 수 없다. 여긴 그녀의 아파트다. 그녀와 미나의 집. 그녀는 안방으로 돌아와 딸 옆에 누워 아이를 안았다. 미나는 잠결에 그녀에게 기대며 한숨을 쉬었다. 엄마, 아이가 잠꼬대를 했다. 엄마 여기 있어, 아가. 언제나 여기 있을 거야? 지은은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다. 잠이 오지 않았다. 너무 많은 감정, 너무 많은 생각. 앞으로 어떻게 될까? 서준은 이걸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복수하려 들 것이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미나를 빼앗으려 하고 아파트를 소송으로 뺏으려 하고 모든 사람 앞에서 그녀를 헐뜯으려 할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이겨낼 것이다. 이겨내야만 한다. 지은은 스마트폰을 꺼내 연락처에서 고등학교 친구인 수진의 번호를 찾았다. 그들은 2년 동안 만나지 못했고 가끔 SNS로만 연락했다. 수진은 변호사였고 가사 사건을 전문으로 했다. 지은은 메시지를 썼다. 수진아, 안녕. 늦은 거 알지만 급한 일이라서 도움이 필요해. 이혼 소송하려고. 내일 만날 수 있을까? 답장은 거의 바로 왔다. 수진은 아직 안 자는 모양이었다. 지은아, 안녕. 당연히 도와줘야지. 내일 오전 10시에 우리 사무실로 와. 주소 보내줄게. 다 잘 될 거야. 지은은 숨을 내쉬었다. 내일 오전 10시. 수진이가 도와줄 것이다. 그녀에게는 변호사가, 서류가, 보호막이 생길 것이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협탁에 내려놓고 다시 딸을 안았다. 창밖에서는 가로등 불빛이 비쳐 들어왔다. 노란 불빛이 바닥에 긴 띠를 만들었다. 이 아파트 벽 너머 어딘가에는 밤이, 도시가, 삶이 있었다. 어딘가 경찰서에는 서준이 화가 나고 술에 취한 채 앉아 아마도 그녀를 저주하고 있을 것이다. 어딘가에서는 그의 친구들이 자신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해명하려 애쓰고 있을 것이다. 어딘가에서는. 하지만 이곳, 이 방은 따뜻하고 조용했다. 여기에는 그녀와 그녀의 딸이 있었고 더 이상 아무도 필요 없었다. 지은은 눈을 감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평온함을 느꼈다. 지은은 커튼 틈새로 스며드는 햇살에 잠에서 깼다. 그녀는 눈을 뜨고 순간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잊었다. 그러다 모든 것이 떠올랐다. 어젯밤, 고함, 경찰, 새로운 자물쇠. 그녀는 고개를 돌렸다. 미나가 팔을 벌리고 옆에서 자고 있었다. 얼굴은 평온했다. 지은은 딸을 깨우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일어나 가운을 걸치고 안방을 나섰다. 아파트는 어색하고 울리는 듯한 정적이 감돌았다. 평소 아침이면 서준이 부엌에서 쿵쾅거리고 라디오를 크게 켜고 찬장문을 쾅쾅 닫았다. 지금은 조용했다. 그녀는 현관문으로 다가가 새로운 자물쇠를 보았다. 반짝이고 튼튼해 보였다. 그녀가 한 일이 현실로 다가오자 순간 두려워졌다.
내가 실수한 거라면 어떡하지? 너무 성급했던 거라면? 하지만 이내 그의 얼굴, 그의 외침이 떠올랐다. 입 닥쳐. 내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그러자 두려움은 결심으로 바뀌었다. 아니, 그녀는 실수하지 않았다. 지은은 부엌으로 가서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시계를 보았다. 아침 7시. 수진과의 약속까지 3시간 남았다. 서류를 챙기고 몸단장을 하고 미나를 깨워야 했다. 테이블 위에서 스마트폰이 진동했다. 지은은 집어들었고 부재중 전화 7통을 확인했다. 모두 서준에게서 온 것이었다. 그리고 메시지 3개. 첫 번째, 너 진짜 돌았냐? 문 열어. 두 번째, 오늘 짐 가지러 갈 테니까 다 준비해놔. 세 번째, 후회하게 될 거다. 내가 미나 뺏어올 거야. 소송 걸어서 내가 제정신 아니란 거 증명할 테니까. 지은은 메시지를 2번 다시 읽었다. 손이 떨렸지만 억지로 마음을 진정시켰다. 심호흡. 그녀는 키보드를 열고 짧고 명료한 답장을 썼다. 내 짐 현관 밖에 뒀어. 오늘 점심 전까지 가져가. 그 후엔 버릴 거야. 이제 이 집 열쇠 안 맞아. 더 이상 문자도 전화도 하지 마. 모든 문의는 변호사 통해서 해. 메시지를 보내고 그의 번호를 차단했다. 끝. 더 이상의 대화는 없다. 주전자가 끓었다. 지은은 지난 차를 우려내 테이블에 앉았다. 머릿속에는 생각들이 맴돌았다. 해야 할 일, 생각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다. 이혼, 양육비, 양육권자 지정. 1. 그녀는 일을 구해야 했다. 서준이 가끔 던져주던 푼돈으로는 살 수 없었다. 미나 어린이집 비용, 관리비, 식비. 하지만 그녀는 해낼 것이다. 해내야만 한다. 엄마. 지은이 돌아보았다. 부엌 입구에 미나가 헝클어진 머리에 졸린 얼굴로 토끼 인형을 안고 서 있었다. 좋은 아침. 아가. 지은은 미소 지으며 두 팔을 벌렸다. 미나는 달려와 그녀의 무릎 위로 올라왔다. 아빠는 어디 있어? 지은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빠. 아빠는 이제 우리랑 같이 안 살아. 진짜로. 응, 진짜로. 하지만 널 보러 오고 만나러 올 거야. 그냥 따로 살게 된 거야. 미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최 아저씨는 이제 안 와. 시끄러운 음악도 이제 안 틀어. 응, 우리 딸 이제 안 그럴 거야. 좋다. 미나가 간단히 말하고 엄마에게 기댔다. 조용한 게 더 좋아. 지은은 목이 메어오는 것을 느꼈다. 딸은 서운해하지도 않았다. 그 말은 아이 역시 이렇게 사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는 뜻이었다. 둘이서 아침을 먹었다. 지은은 죽을 끓였다. 미나는 오늘 어린이집에서 미술 수업이 있다고 제잘거리며 먹었다. 평범한 아침이었지만 무언가 달랐다. 평온했다. 8시 반이 되자 지은은 외출 준비를 시작했다. 단정한 바지와 밝은 블라우스를 입었다. 이 옷들은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일하던 시절 이후로 옷장 속에 처박혀 있던 것들이었다. 머리를 손질하고 가볍게 화장을 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고 거의 알아보지 못했다. 지쳐버린 주부가 아니라 그냥 한 명의 여성이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러 가는 여성. 미나는 이웃집 정 할머니에게 맡겼다. 가끔 아이를 돌봐주시던 친절한 할머니였다. 할머니, 미나 좀 두어 시간만 봐주실 수 있으세요? 급한 일이 생겨서요. 꽃무늬 홈웨어를 입은 후덕한 정 할머니가 지은을 유심히 쳐다봤다. 무슨 일 있었어? 이혼해요. 지은이 짧게 대답했다. 정 할머니는 조금도 놀라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잘했네. 어제 그 인간 소리 지르는 거 다 들었어. 이 동네 사람들 다 들었을걸? 진작에 그랬어야지. 걱정 말고 다녀와. 내가 잘 보고 있을게. 지은은 이미 정 할머니의 도자기 인형 컬렉션을 신기하게 구경하고 있는 미나를 남겨두고 시내로 향했다. 수진의 사무실은 광장 근처의 오래된 건물에 있었다. 지은은 3층으로 올라가 법률 상담이라는 명패가 붙은 문을 찾았다. 안은 깨끗했고 커피와 종이 냄새가 났다. 지은아, 수진이 사무실에서 뛰쳐나와 그녀를 껴안았다. 친구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 똑같은 짧은 단발머리, 야은 태안경 너머의 똑똑한 갈색 눈. 들어와, 앉아. 커피 마실래? 응. 지은은 수진의 책상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수진은 커피 2잔을 내리고 자리에 앉아 책상 위에 손을 모았다. 말해봐. 무슨 일이야? 그리고 지은은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어젯밤 일, 고함, 경찰, 밤중에 자물쇠를 바꾼 것까지.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에 무언가를 적으며 들었다. 아파트 서류는 가져왔어.
지은이 말을 마치자 그녀가 물었다. 응, 여기. 수지는 서류를 훑어보고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 좋아. 아파트는 완전히 내 거고 혼인 전에 받은 거네. 그 남자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어. 이건 아주 큰 장점이야. 미나는 자기가 데려갈 거라고 했어? 못 데려가. 유수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알코올 중독자나 마약 중독자가 아니고 아이를 학대하지 않는 이상 법원은 99%의 경우 아이를 엄마와 함께 있게 해. 특히 이 나이대 아이는 더더욱. 그 남자한테는 면접교섭권은 주어지겠지만 미나는 너랑 살게 될 거야. 지은은 마음속 무언가가 탁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해? 지금 바로 법원으로 가서 이혼 소송장 접수하고 동시에 양육비 청구랑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청구도 같이 하는 거야? 내가 다 작성할 테니 넌 서명만 하면 돼. 그러고 나서 재판 기일 통지서를 기다리는 거지. 보통 1달 반에서 2달 정도 걸려. 만약 그가 위협하거나 찾아오거나 문을 두드리면 경찰에 신고해. 계속 그러면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거야. 너랑 아파트에 접근하는 걸 금지시키는 거지. 위반하면 형사처벌받게 돼. 수지는 차분하고 자신감 있게 말했고 지은은 긴장이 서서히 풀리는 것을 느꼈다. 계획이 있고 보호막이 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고마워, 수진아. 너 없었으면 어쩔 뻔했는지 모르겠어. 별말을 다의 친구가 미소 지었다. 내가 이런 사건을 얼마나 많이 봤는데. 믿어봐. 내 경우는 아직 힘든 축에도 못 껴. 결심한 것만으로도 넌 대단한 거야. 많은 사람들이 몇 년씩 참고 산다고. 그들은 법원에서 거의 3시간을 보냈다. 대기, 서류, 도장. 하지만 오후 1시쯤 모든 것이 끝났다. 소송장은 접수되었고 사본도 준비되었다. 자수진이 지은에게 서류철을 건넸다. 여기 모든 서류 사본이야. 잘 보관해. 그리고 너 일자리도 구해야 할 거야. 법원에서 그 점을 고려할 거거든. 내가 아이를 부양할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지. 나도 그 생각하고 있었어.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다. 디자인 쪽으로 다시 돌아가 보려고. 일단은 재택 근무로라도. 좋아. 계속 연락 줘. 그리고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해. 지은은 친구를 껴안았다. 고마워. 정말로 고마워. 그녀는 사무실을 나와 거리를 걸었다. 날은 맑고 차가웠으며 하늘은 눈부시게 파랬다. 사람들은 각자의 일로 바삐 움직였고 차들이 달렸고 어딘가에서 음악이 흘러나왔다. 평범한 하루였지만 지은에게는 새로운 삶의 첫날이었다. 스마트폰이 진동했다. 모르는 번호로부터 온 메시지였다. 지은 씨, 저 준기예요. 서준이 형 친구요. 혹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지은은 미간을 찌푸렸다. 준기. 어제 구석에 앉아있던 그 조용한 남자. 그녀는 답했다. 무슨 일로요? 답장은 금방 왔다. 어제 일 때문에 사과하고 싶어서요. 그리고 혹시 5분만 만날 수 있을까요? 지금 지은 씨 집 근처예요. 지은은 잠시 생각했다. 그가 왜 사과를? 그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는데. 하지만 그 역시 다른 사람들처럼 침묵하고 있었다. 좋아요. 30분 뒤에 도착할 거예요. 그녀는 정할머니 댁에서 미나를 데리고 집으로 올라왔다. 문 앞에 벽에 기댄 채 준기가 서 있었다. 그는 청바지에 따뜻한 재킷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봉투를 들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그가 몸을 바로 하며 말했다. 만나줘서 고마워요. 안녕하세요. 지은이 문을 열었다. 들어오세요. 준기는 들어와서 주위를 둘러봤다. 아파트는 깨끗하고 아늑했다. 지은이 아침에 청소해 둔 터였다. 미나야, 방에 가서 놀고 있어. 지은이 딸에게 말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토끼 인형을 들고 달려갔다. 둘만 부엌에 남았다. 준기가 테이블 위에 봉투를 올려놓았다. 이거요. 서준이 형이 전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지은 씨 거라고 하더라고요. 지은은 봉투 안을 들여다봤다. 거기에는 그녀가 예전에 그에게 읽어보라고 빌려줬던 책들과 오래된 자신과 미나의 사진이 들어있었다. 고마워요. 그녀는 봉투를 옆으로 치워두었다. 준기는 의자에 앉아 시선을 떨궜다. 어제 일, 사과하고 싶었어요. 제가, 그 형이 지은 씨한테 소리 지를 때 제가 뭔가 말했어야 했는데 그냥 입 다물고 있었어요. 저한테도 소리 지를까 봐 무서웠거든요. 제 자신이 너무 비겁했어요. 지은은 그를 쳐다봤다. 준기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 그는 항상 서준의 그늘에 가려져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그의 죄책감 어린 얼굴을 보니 문득 그에게 고마움 비슷한 감정이 들었다. 그는 적어도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다.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다 지난 일인걸요. 알아요. 그냥 저는 그 형이 지은 씨를 어떻게 대하는지 봤어요. 어제뿐만이 아니라 그전에도요. 항상 지은 씨를 깎아내리고 명령하고 지은 씨는 참았잖아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왜 저렇게 참을까? 왜 떠나지 않을까? 지은은 씁쓸하게 웃었다. 저도 그 생각 많이 했어요. 결심한 거 정말 잘했어요. 진짜로요. 고마워요. 둘은 잠시 침묵했다. 준기가 일어섰다. 이제 가볼게요. 그냥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뭐 고칠 일이나 무거운 거 들 일 있으면 연락주세요. 여기 제 번호예요. 그는 그녀에게 쪽지를 건넸다. 지은은 그것을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고마워요. 그가 떠난 후 그녀는 테이블에 앉아 오랫동안 그 쪽지를 바라봤다. 이상했다. 서준의 친구들 중에서 가장 조용했던 그가 유일하게 양심적인 사람이었다. 남은 하루는 분주하게 지나갔다. 지은은 서류를 정리하고 예전에 일했던 몇몇 디자인 스튜디오에 전화해 재택근무 프로젝트가 있는지 알아봤다. 한 곳에서 마침 웹사이트 시안을 만들 프리랜서를 찾고 있다고 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시작이었다. 저녁에 미나가 잠든 후 지은은 부엌에 앉아 차를 마시며 예전 포트폴리오를 훑어봤다. 가족을 위해 좋은 아내가 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던가. 그녀에게는 재능이 있었고 미래가 있었다. 스마트폰이 진동했다. 수진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지은아, 말하는 걸 잊었네. 서준이가 오늘 우리 사무실로 전화했었어.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내려고 하더라. 물론 아무 말도 안 했지만 그 사람 단단히 화가 났어. 조심해. 지은은 한숨을 쉬었다. 시작되는구나. 그녀는 일어나 새 자물쇠로 문이 잠겼는지 확인했다. 잠겨 있었다.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다봤다. 텅 비고 조용하고 가로등만 켜져 있었다. 그녀는 부엌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고 시안 작업을 시작했다. 일은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다른 생각들을 잊게 해주었다. 선, 색, 구도. 이 모든 것은 이해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 삶과는 달랐다. 자정이 되어서야 첫 번째 시안을 완성해 고객에게 보냈다. 그리고 미나 옆에 누워 아이를 안았다. 내일은 새로운 날이 올 것이고 모레도 그리고 고함도 굴욕도 두려움도 없는 수많은 날들이 올 것이다. 그냥 그녀의 삶 그리고 그녀는 해낼 것이다. 3개월이 지났다. 지은은 아파트 창가에 서서 봄 기운이 완연한 마당을 내려다봤다. 눈은 오래전에 녹았고 화단에는 첫 새싹이 돋아나 있었다.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공을 차고 있었다. 미나도 그들 사이에 끼어 웃으며 뛰어다녔다. 양갈래로 묶은 머리가 바람에 흩날렸다. 3개월 전만 해도 지은은 삶이 이렇게 평온하고 밝을 수 있다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이혼은 신속하게 처리되었다. 서준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싸움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은 모양이었다. 아파트는 지은의 소유로 남았다. 미나 역시 그녀와 함께 남았다. 서준에게는 양육비 지급 의무와 주말에 딸을 만날 권리가 주어졌지만 그는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할 정도로 드물게 찾아왔다. 그리고는 두어 시간 만에 미나를 데려다 주었다. 시무룩한 표정으로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지은은 서운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편이 더 마음 편했다. 일도 자리를 잡았다. 처음에는 작은 프리랜서 일거리들이었지만 곧 한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그녀를 눈여겨보고 정규직 협업을 제안했다. 재택근무였지만 안정적인 월급이 나왔다. 생활비는 충분했고 조금씩 저축도 할 수 있었다. 미나는 활짝 피어났다. 더 개방적이고 명랑해졌다. 어린이집 선생님은 아이가 변했다고 말했다. 전에는 조용하고 내성적이었는데 이제는 모두와 어울려 놀고 그림도 그리고 노래도 부른다고 했다. 지은은 그 변화의 이유를 알고 있었다. 집에는 더 이상 긴장감, 고함, 두려움이 없었다. 초인종 소리가 그녀를 생각에서 깨웠다. 지은은 인터폰을 받았다. 네, 지은 씨, 저 민식이에요.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민식, 그 뚱뚱하고 수염 많던 서준의 친구. 지은은 미간을 찌푸렸다. 무슨 일로요? 5분만요, 부탁입니다. 그녀는 망설이다가 한숨을 쉬고 문을 열어주었다. 민식은 올라와서 문턱에 서서 머뭇거렸다.
그는 살이 빠져 있었다. 수염은 깔끔하게 다듬어져 있었고 옷차림도 단정했다. 안녕하세요. 그가 말했다. 예고도 없이 와서 죄송합니다. 그냥 사과하고 싶었어요. 뭐에 대해서요? 그날 저녁일이요. 제가 짐승처럼 굴었어요. 우리 모두가 짐승처럼 굴었죠? 그 인간이 지은 씨한테 소리 지를 때 그냥 앉아서 입 다물고 있었잖아요. 부끄럽습니다. 지은은 그를 쳐다봤다. 민식은 정말로 죄책감을 느끼는 것처럼 보였다. 알겠어요. 그녀가 말했다. 사과 받아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서준이 그 자식은 자업자득이에요. 그놈은 항상 그랬어요. 아내든 친구든 동료든 모두가 자기한테 복종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떠나기로 한 거 정말 잘한 일이에요. 고마워요. 민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가보겠습니다. 그냥 알아주셨으면 했어요. 우리 모두가 그런 놈들은 아니라는 거 몇몇은 깨달았다는 거요. 그는 돌아서서 계단으로 향했다. 지은은 문을 닫고 생각에 잠겼다. 이상하네. 사람도 변하는구나. 일주일 뒤에는 우빈이 찾아왔다. 그 키만 껑충하고 비웃는 듯한 시선을 가졌던 남자. 하지만 이제 그의 시선은 진지하게 변해 있었다. 지은 씨, 안녕하세요. 저도 사과하러 왔어요. 그때 우리가 침묵했던 거, 그건 잘못된 일이었어요. 그 생각 많이 했어요. 정말 많이요. 괜찮아요. 우빈 씨, 다 지난 일인데요. 아니요. 들어주세요.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지은 씨가 경찰을 불렀을 때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웬 히스테리야 하고 생각했죠. 그런데 경찰서에 앉아 있다 보니 미나 얼굴이 떠오르더라고요. 어떻게 울었는지. 그리고 깨달았어요. 당신은 그냥 당신 아이를 지킨 거였어요. 어떤 평범한 엄마라도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신경도 안 쓰는 술 취한 멍청이들이었고요. 지은은 말이 없었다. 저 최근에 여자친구랑 헤어졌어요. 우빈이 말을 이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애가 제가 자기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말을 끊고 듣지도 않고 제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대요. 그리고 그 애 말이 맞아요. 저도 서준이랑 똑같았어요. 하지만 이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좋은 일이네요. 지은이 조용히 말했다. 그럼 그날 저녁은 저한테만 유익했던 건 아니었네요. 우빈이 씁쓸하게 웃었다. 그런가 봐요. 그럼 방해하지 않을게요. 그냥 말하고 싶었어요. 정말 대단하다고. 그가 떠난 후 지은은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두 사람이 사과하러 왔다. 그럼 세 번째 사람은 어디에 있을까? 중기. 그녀는 그 첫날 그의 방문을 떠올렸다. 그도 사과했지만 그 이후로는 나타나지 않았다. 도움이 필요하면 전화하라고 했으면서 지은은 스마트폰을 들어 그의 번호를 찾아 메시지를 보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요. 몇 분 뒤에 답장이 왔다. 안녕하세요. 지은 씨, 전 잘 지내요. 지은 씨는요? 저도 잘 지내요. 그냥 그때 일 고마웠다고 말하고 싶어서요. 별 말씀을요. 사실을 말했을 뿐인거려. 지은은 망설이다가 썼다. 혹시 만나서 커피 한잔 할래요? 잠시의 침묵. 그리고 좋아요. 언제요? 내일 2시 어때요? 네, 좋아요. 그들은 집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만났다. 중기는 제 시간에 도착했고 책을 한 권 들고 와서 기다리는 동안 읽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안녕하세요. 그가 미소 지었고 지은은 그의 미소가 참 따뜻하고 좋다고 생각했다. 안녕하세요. 무슨 책 읽어요? 아, 그냥 SF 소설이요. 기분 전환으로요. 그들은 커피를 주문하고 창가에 앉았다. 처음 몇 분은 어색했지만 곧 대화가 풀렸다. 중기는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독서를 좋아하며 등산을 다닌다고 했다. 지은은 자신의 일과 미나, 그리고 삶을 어떻게 다시 꾸려나가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있잖아요. 중기가 말했다. 지은 씨가 모든 걸 바꾼 게 정말 기뻐요. 서준이 형은 지은 씨 같은 사람을 만날 자격이 없었어요. 그런데 왜 그 사람이랑 친구로 지냈어요? 지은이 물었다. 당신은 전혀 다른 사람 같은데? 중기는 어깨를 으쓱했다. 같이 학교를 다녔고 그 후로는 그냥 습관적으로 어울렸어요. 하지만 그날 저녁 이후로 깨달았어요. 더는 그러고 싶지 않다고.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만났어요. 정말요? 네, 몇 번 전화 와서 어디 가자고 했는데 바쁘다고 거절했고 그 후로는 그냥 받지 않았어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민식 씨랑 우빈 씨도 사과하러 왔었어요.
알아요.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저희끼리는 가끔 연락해요. 서준이 형 빼고요. 그들은 카페에서 거의 2시간을 보냈다. 대화는 가볍고 즐거웠다. 준기는 흥미로운 대화 상대였고 박식하고 유머 감각도 좋았다. 지은은 그와 함께 있는 것이 편안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남자와 함께 이렇게 편안했던 적이 정말 오랜만이었다. 이제 가봐야겠어요. 마침내 그녀가 말했다. 어린이집에서 미나 데려올 시간이라서요. 데려다 줄게요. 네. 그들은 거리를 걸었고 준기는 회사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다. 지은은 웃으며 마음속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마치 지난 몇 년간 그녀를 올가매던 얼음이 마침내 녹기 시작하는 것 같았다. 어린이집 앞에서 그들은 멈춰섰다. 같이 있어줘서 고마웠어요. 지은이 말했다. 저도 즐거웠어요. 혹시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아마도요. 그녀가 미소 지었다. 준기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지은 씨, 지금은 때가 아니란 거 알아요. 이제 막 이혼했고 자신을 추스를 시간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전 지은 씨랑 대화하는 게 좋아요. 아주 많이요. 그리고 언젠가. 그러니까 기다릴게요. 지은은 그를 쳐다봤다. 준기는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서준이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눈빛으로, 존중과 흥미, 요구와 압박이 없는 시선으로. 고마워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생각해볼게요. 그녀는 어린이집에서 미나를 데리고 집으로 향했다. 아이는 오늘 찰흙으로 무얼 만들었는지 제잘거리며 삐뚤빼뚤한 노란 병아리를 보여주었다. 엄마, 아까 그 아저씨 누구야? 미나가 문득 물었다. 누구? 엄마랑 얘기하던 아저씨. 아는 사람이야. 준기 아저씨. 좋은 사람 같아. 지은은 잠시 생각했다. 응, 좋은 사람 같아. 우리 집에 또 올 거야? 모르겠네, 아가. 아마도. 집에서 지은은 저녁을 준비했고 미나는 방에서 놀았다. 스마트폰이 진동했다. 준기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오늘 고마웠어요. 정말 좋았어요. 지은은 미소 지으며 답했다. 저도요. 그 후 몇 주는 즐거운 분주함 속에서 지나갔다. 1. 미나. 그리고 준기와의 만남. 그들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나서 산책하고 대화했다. 그는 인내심이 강했고 서두르지 않았으며 압박하지 않고 그냥 곁에 있어 주었다. 어느 날 그는 그들의 집에 왔다. 지은이 미나 방에 놓을 새 책장을 조립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불렀다. 준기는 연장을 들고 와서 빠르고 능숙하게 모든 것을 조립했다. 미나는 옆에서 맴돌며 질문을 하고 자기 장난감을 보여주었다. 준기 아저씨, 체스 둘 줄 알아요? 아이가 물었다. 응, 할 줄 알아. 나도 가르쳐 줄 수 있어요. 물론이지. 준기가 미소 지었다. 다음번에 체스판 가져올게. 그리고 그는 정말로 가져왔다. 미나와 바닥에 앉아 인내심을 갖고 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설명해 주었다. 아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들으며 외우려고 애썼다. 지은은 부엌에서 그들을 바라보며 따뜻하고 알 수 없는 무언가에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준기는 미나를 너무나 자연스럽고 세심하게 대했다. 아이에게 아양을 떨거나 어리광을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작은 한 명의 인간으로서 소통했다. 엄마, 봐봐. 내가 이겼어. 미나가 소리쳤다. 잘했어. 아가. 이지은은 다가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준기가 일어섰다. 자, 이제 가봐야겠어요. 내일 일찍 출근해야 해서요. 와줘서 고마웠어요. 지은이 말했다. 언제든지요. 그가 떠난 후 미나가 물었다. 엄마, 준기 아저씨 또 올 거야? 아마도. 좋다. 아저씨는 착해. 아빠랑은 달라. 지은은 딸 옆에 앉았다. 미나야, 아빠 보고 싶어. 아이는 잠시 생각했다. 조금. 하지만 지금이 더 좋아. 조용하고. 엄마도 행복해 보여. 내가 행복해 보여? 응, 전에는 슬퍼 보였는데 이제는 웃잖아. 지은은 딸을 껴안았다. 있잖아, 아가. 엄마도 지금이 좋은 것 같아. 한 달이 더 지났다. 지은은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았다. 새로운 레스토랑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개발하는 일이었다. 중요하고 책임감 있는 일이었고 그녀는 일에 몰두했다. 준기는 때때로 지은이 시안 작업을 하는 동안 미나를 돌봐주며 도왔다. 어느 날 저녁, 미나가 잠든 후 그들은 부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준기는 자신의 일과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했다. 지은은 턱을 괜채 듣다가 문득 깨달았다. 마음이 편안했다. 긴장도
두려움도 지금 무언가 잘못될 것이라는 예상도 없이 그냥 좋았다. 무슨 생각해? 준기가 물었다. 그냥 지은이 미소 지었다. 인생이 어떻게 변하는지 생각하고 있었어. 좋은 쪽으로? 응, 확실히 좋은 쪽으로. 준기는 잠시 침묵하다가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덮었다. 지은아, 서두르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알아줬으면 좋겠어. 난 여기 내 곁에 있어? 친구로서가 아니라 너에게 무관심하지 않은 남자로서 아주 많이. 지은은 자신의 손 위에 놓인 그의 손을 보았다. 따뜻하고 믿음직했다. 알아.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나도 그게 좋아. 정말 진짜로. 준기가 미소 지었고 그의 눈에 밝고 기쁜 빛이 떠올랐다. 그럼 우리 시작해봐도 될까?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그냥 함께 있으면서 어떻게 될지 보는 거야?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는 테이블 너머로 몸을 기울여 그녀에게 입을 맞췄다. 가볍고 조심스럽게. 지은은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마치 긴 겨울 끝에 피어나는 꽃처럼 피어나는 것을 느꼈다. 준기가 떠난 후 그녀는 오랫동안 부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거리에 가로등이 켜지고 도시는 잠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저 어딘가에 서준이 있을 것이다. 아마도 그의 원룸에 앉아 화를 내고 자신을 연민하고 있을 것이다. 어딘가에는 민식과 우빈이 각자의 삶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아파트에는 그녀와 미나가 있었다. 그리고 이제는 시끄럽게 굴거나 요구하거나 명령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곁에 있기 위해 찾아오는 준기도 있었다. 지은은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가 딸 옆에 누웠다. 미나는 잠결에 그녀를 껴안으며 기댔다. 따뜻하고 소중했다. 지은은 남편이 손님들 앞에서 자신에게 소리쳤던 그 끔찍한 저녁을 생각했다. 경찰을 부르고 자물쇠를 바꾸고 이혼 소송을 냈던 일. 그때는 두려웠다.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사실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고함과 굴욕이 없는, 두려움과 고통이 없는 진짜 인생. 좋아하는 일이 있고 다시 웃음을 되찾은 딸이 있고 자신을 하녀가 아닌 동등한 사람으로 대해주는 남자가 있는 삶. 지은은 눈을 감고 어둠 속에서 미소 지었다. 그날 저녁은 정말로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밤이 되었다. 하지만 특히 그녀 자신에게는 더욱 그랬다. 바로 그날 그녀는 희생자가 되기를 그만두고 자기 자신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에게 일어날 수 있었던 최고의 일이었다.